요 마지막 시간에는요, 교수님들께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자유자재로 쓰신다는 가정하에서 넥스트 버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AI 스튜디오가 앱 개발, 사실은 이 안에서는 뭐 생성도 할 수 있고 앱 개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빌드가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뭐 제미나이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라이브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 뭐 비디오 오디오 생성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중요한 건 여기서 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앱을 그 웹페이지가 됐건 앱이 됐건 다양한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중차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판타스틱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근간을 좀 이해를 하셔야 그게 왜 저런 한계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 구글 AI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시범 삼아서 맛보기를 해봐 라고 해서 만든 게 AI 스튜디오입니다. 맛보기를 하려고 만든 거지 무슨 엔터프라이즈로 솔루션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그 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뭐냐? 그냥 내 화면이에요, 내 화면. 혹은 내 PC, 혹은 내 개인 계정. 요 정도가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소위 서버예요, 서버.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는 프론트엔드만 만들어줍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웹페이지가 막 있으면 이 웹페이지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뭔가 계산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잔뜩 하잖아요. 해주는데 저장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저장, 서버에다가 뭔가를 저장을 해야 된다? 안 됩니다. 로그인,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게시판 안 됩니다. 이거 게시판이나 저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혹은 로그인이나 로그인 게시판 이런 애들은 다 서버에서 해당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저장 같은 거 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거저거 계산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커리큘럼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뭐 사주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저장하기도 필요하고 불러오기도 필요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러오기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쭉 만든 거를 엑셀로 컴퓨터에다 저장하는 버튼을 만들어줘. 하면 그건 됩니다. 그건 내 PC에다 저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 PC에서 불러오기를 해줘. 엑셀을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게 해줘. 가능합니다.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하는 거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 기능은 안 돼요. 이게 명확한 한계고. 그러면 이제 이제 막 앱 개발에 재미 들리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서브스크립션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되고 이러면은 역시 개발의 장벽은 높구나 하고 포기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구글에는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는 게 또 있어요. 구글 스튜디오 말고. 구글 스튜디오 말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제가 로그인해서 한번 해볼게요. 구글 그냥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고 치시면 이거는 AI 스튜디오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튜디오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조금 더 공부해서 쓰실 수 있는 게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하면은 얘는 구글 AI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맛보기가 목적인 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실제 개발자를 위한 툴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조금 이거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뭐 하루라는 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뭘 한 거냐면
일상을 매일 저장하는 거예요. 예, 간단한 앱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던 아주 간단한 앱인데 일상을 막 그냥 적으면 그 일상이 얘가 저장을 합니다. 그냥 이게 근데 저장을 할 때 이게 일정에 관련된 내용이면 구글 칼렌더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아이디어다 그러면 아이디어다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메모다 메모라고 이렇게 저장을 쭉 해나갑니다.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질문을 해서 그때 누구랑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30일 동안 내가 얘랑 몇 번 얘기했고 어느 날짜 했던 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었지?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딱 해주거나 요번 주에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그 일정이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은 그런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앱을 쓸 때는 자유롭게 쓰지만 추출할 때는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나만의 앱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건데 보시면은 그래서 아이디어 메모 쭉 있지만 일정 같은 건 일정으로 칼렌더에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일정에 관련된 내용, 메모에 관련된 내용, 아이디어 관련된 내용 따로 있죠. 지난번에 내가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라고 하면 답변이 나올 수 있고 이건 이제 제 앱이지만 이거를 만드는데는 제가 이거 할 때 코딩 한 줄도 안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AI 스튜디오처럼.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앱에는 제가 로그인 기능도 넣어놔서 다른 사람도 로그인해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자기 것만 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서 그냥 쓰면 됩니다. 무슨 앱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로그인 기능도 추가할 수 있고 백엔드도 추가해서 서버에서 저장하게 해줘. 뭐 이런 기능을 하면 여기다 쫙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나는 웹 형태로 지금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핸드폰 앱을 만들고 싶어. 안드로이드 앱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바일 앱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클라우드 뭐 그냥 적당한 거를 하나 딱 해서 만들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을 뭐라고 할까? 다이어리 모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걔에 해당하는 앱들을 쭉 만들어주고 서브스크립션 기능을 만들어줘. 그러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만들어줘. 구글 아이디 로그인하는 기능 만들어줘. 다 만들어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기억해 보시면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빌링 뭐 어카운트 등록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근데 해보시면 걔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예를 들면 뭐 구글 아이디 생성하라는데 어디 가서 뭐 이걸 클릭하라든지 그런 구글에서 하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쪽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들을 대부분 다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조금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교수님들이시면은 그냥 물어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학생 그 클래스 중에서 이걸 가지고서 개발을 코딩 하지 않고요. 노코딩으로 해서 다양한 앱을 개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세요.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요게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를 제가 더 소개시켜드리면 요거는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한 주에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조직이 있죠. 딥마인드에서 만든 안티그래피티라고 하는 툴입니다. 이것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티그래피티는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엄청 잘 만들어져요. 근데 얘도 이제 굉장히 자동화 시켜서 작전 짜고 제가 한번 이거 여기 한번 쳐볼게요. 뭘 만들죠? 제 머릿속에서 항상 일정한 것들이 있어서 교수님 하나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가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시중일관 네. 이탈 방지 시스템이요. 뭐가 이탈 방지죠? 신입생 이탈 방지. 그거를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하실 때요. 2주 동안 계속 그거 미워하겠어요. 제가 아까 그 방법론을 뭔가를 기억해서 만들려면 페르소나가 분명히 된다. 누가 걱정을 하고 있는지. 걱정은 학교에 많은 분들이 걱정. 교수님들이 그래서 특정한 페르소나를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슈가 뭐고 이 앱에 가장 간단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교수님이 설정하셔야 돼요. 이 앱이 이런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 것 같다. 이 앱의 사용 시나리오를 심플한 거 하나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떠올라서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이탈을 하고자 학생들을 예. 미리 찾아서 아. 어떤 이 학생들을 잘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시나리오가 안 떠올라. 이 앱을 자기 누군가가 사용자가 이 사용자는 학과의 모든 주 학과장님들이나 학교에 학생을 있는 상담하는 지도교수님들이 있어요. 학사에 관련 학생의 학사에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 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수님. 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학생들의 성적이나 뭐 다양한 레코드를 가지고서 네. 이탈을 할 것 같은 인간부터 1순위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얘의 이제 나래비도 세우고 얘의 분석한 내용을 다 써주는. 얘를 막으려면 또 무엇을 할까? 이게 되게 많은 논문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앱에 딱 들어가면 오늘 날짜 로딩, 학생의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로딩을 딱 버튼을 누르면 이제 메뉴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그 중에서 여러 기능을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교수님의 표현에 나래비를 세우는 메뉴를 처음에. 일단 나래비를 세워서 점수를 만드는.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나래비를 세운다. 그 다음에 그 학생에 대해서 맨 위에 있는 애가 지금 나갈 확률이 제일 높은.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데이터 쓸 건지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보다 그건 이제 기능적인 거고요. 기능적인 거고요. 사용 시나리오가 먼저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애가 나가는 애고, 걔는 이유는 뭐고, 얘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약간의 분석에 대한 하이라이트. 그런 다음에 필요해서 그걸 눌러보면 자세한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이렇게 딱 보이도록 하는.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액션 서제스천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이 앱의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방법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 시나리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써준 다음에 기획을 이제 해달라고 얘한테 하고 POW 기법도 쓰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도 써주고 한 다음에 앱에 대한 그런 기획서가 나오거든요. 그 앱에 대한 기획서를 가지고 이제 앱을 개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타이핑을 해서 제미나이 같은 데다가 해서 그 기획서를 먼저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쫙 써볼까요? 네.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탈을 하려는 학생들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보는 앱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용자는 학교의 학생 관리 관계자, 예를 들어서 교수님 혹은 학생 상담 담당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시나리오는 로그인을 해서 인을 하면 가장 이탈 확률이 오늘 날짜 기준 높은 학생 순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디테일 관련한 그 학생의 주요 이유 내용 살펴보기, 그 다음에 대응책 제안,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입니다. 이 앱 개발을 위한 기획서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아까 이제 POW라고 하면은 전 이걸 넣겠습니다. 문제 정의 기법은 이 기획을 위한 문제 정의 기법은 POW 기법을 사용합니다. 라고 하고서 착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잘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코딩의 영역이 아니죠. 기획의 영역인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기획서를 아까 구글 AI 스튜디오나 이런 데다가 집어 넣으면 훨씬 더 앱이 좀 리치하게 나옵니다. 유니케어라고 하는 대학생 중도 이탈 예측 및 관리 솔루션. 누가 필요한가? 메인 타겟, 대학 내 학생 지도 담당자, 학과교사, 학사 지원팀 직원, 학생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페르소나의 특성, 수십에서 수백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개개인의 세밀한 변화, 실시간 파악이 어려워서 학생이 자퇴서를 내려왔을 때야 비로소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후 약방문식 대처, 데이터 통합의 부재, 개인 맞춤형 솔루션 부재,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런 때 왜 해결해야 되는가? 밸류 프로포지션, 재학생 충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금 수익 보전을 위해서, 학생 측에서는 학생 중간으로 한 기회보형 손실 방지, 사용자 교수나 직원 입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증대, 주요 기능 및 시나리오 쫙 줬죠. 이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스튜디오 같으면 다음 앱 개발 이렇게 하고서 그냥 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사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프로토타입 위드 AI 하면은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 만들고 있죠.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가 만들 때 훨씬 오래 걸립니다. 얘는 백엔드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럼 얘도 이제 아마 초안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유니케어가.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백엔드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만들겠다.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비해서 열심히 만들어봐라. 되고 얘는 만들고 있죠. 물어보지도 않고. 원래는 데이터 요구 사항이 원래 있죠, 그죠? 네. LMS에 관련된 뭐 데이터 기기 접근거나 필요하겠지만 약식으로 지금 만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를 제가 그라비티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저런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저런 툴에다가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라비티한테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만들던 거다. 새로 만들어야 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일 두겠습니다.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영 토글 버튼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영 토글 버튼 추가. 라고 하고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엄청 오래 할 겁니다. 얘는 좀 오래 걸립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만든 순서대로. 그 툴은 아까처럼 안티그라비티, 그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 제가 이거를 뭐 특별히 오늘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강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도 만들고 싶은 그 앱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순서를 잘 기억해서 그렇게 만드십시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 페르소나가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쓸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시나리오인지. 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자일 방법론에서 1단계에 해당합니다. 열심히들 만들고 있죠. 얘도 만들고 있고 accept all.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한국어, 영어 이렇게 메뉴를 바꿀 수 있죠.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앱이 이런 형태인 거죠. 한번 볼까요? 현재 고위험군 학생이 등록 즉각적인 조치. 위험한 분명, 위험도 불상사. 그래서 예, 전공은 디자인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위험 등급의 상승이고 핵심 위험 요인은 LMS를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식인 거죠, 그죠? 네. 통계 분석, 뭐 학생 관리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도 비슷하게 만들어졌네. 이거는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API 키를 자동 생성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는 뭐 가짜 데이터가 이제 이쪽에서만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LMS 연동 같은 것도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못 찾고 그래서 이 앱을 보면 얘는 서버까지 연동된 앱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실제 그다음에 이거를 뭐 서버에다 저장을 해줘 하는 게 다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뭐 서버에다가 대단한 이해가 사실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만 다 나옵니다. 아마 그라비티도 이 정도 되면 거의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은 지금 정의서까지만 나옵니다. 이 셋 중에 난이도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활용도 측면에서는 구글 AI 스튜디오는 그냥 입문용으로 가볍게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편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요. 대신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고요. AI 스튜디오는 현업에서 쓰는 용도로 실제 현업에 쓰는 용도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게시판이든지 뭐든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URL이 뭐 나오잖아요. 그 URL을 학교에 있는 URL에다가 접목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서브도메인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IT 부서에 말씀하시면은 서브도메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과 URL에다가 이거를 넣어줘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궁금하신 거는 답변이 혹시 됐나요? 네, 이거 등록하는 거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하고 네, 그 정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한 걸 이제 랩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여기 트래킹, 여기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AI에 관련된 최신 트렌딩이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을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AI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AI는 크게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I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인데 제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AI가 크게 투 스텝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학습이죠, 학습. 이거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였죠? 학습. 네. 두 번째 스텝이 뭐였죠? 추론이죠. 학습의 재료가 뭐죠? 데이터. 네. 학습의 결과물이 뭐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델이라는 게 뭔지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주면 AI가 프로그램을 짜준다. 그 제작된 그 짜준 프로그램이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컴퓨터 비전에 대한 내용을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자동화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나 쉽게 빠르게 그거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지 보셨죠, 그죠? 여기서 제가 퀘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렴 환자 엑스레이 사진을 폐렴인지 아닌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서 폐의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서 폐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교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뭐 논리만 안다면은 만들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그 AI 프로그램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만 정답입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가 사실 제가 원하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티처블 머신을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티처블 머신에다가 제가 쓰레기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폐렴에 대한 데이터만 1000장씩 정도만 있으면 학습 버튼을 누르면 결과물이 모델로 나와요. 그리고 그 모델을 교수님이 모델을 딱 가지고 오셔서 그럼 모델이 있다라는 얘기는 허깅 페이스에서 내가 모델을 다운로드 받았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델을 주고 원래는 코드를 내가 짜야 되거든요. 이 모델을 가지고 핸드폰 앱을 만들어주는 웹 앱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샘플 코드까지도 줘요. 개발자들한테 너무 편리하게.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썼는데 지금은 샘플 코드 안 쓰죠. 모델이 내가 있으니까 이 모델을 내가 업로드해 줄 테니 이 모델을 가지고 폐렴 환자인지 아닌지 하는 앱을 웹 버전으로 만들어줘라고 구글 AI 스튜디오한테 하시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거는 AI 스튜디오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 돼서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써야 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AI 스튜디오에서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어떨 것 같으세요? 서버가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떨 것 같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앱을 딱 만들고서 자 모델 로딩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모델 로딩을 이제 로컬에서 업로드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은 이미 학습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학습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체크하려고 하는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만 내가 로컬에서 클릭해서 앱을 딱 하면 바로 판별한 그런 앱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인터넷에 있는 걸 들어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려놓으면 바로 폐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앱이 바로 나오는 거죠.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네. 가능할 것 같으세요? 네. 되게 이쪽은 약간 까리하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으세요? 모델을 만들어 본 아니 모델 만드는 거 지난번 했죠. 여기 제가 순식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엄청 쉽지 않아요. 티처블 머신만 써도 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앱으로.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제가 1분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가장 쉬운 건 이미지 프로젝트로 티처블 머신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를 바로 즉석에서 폐렴이랑 똑같다니까요. 가위 지난번에 똑같이 이렇게 했었죠. 뭐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업로드하기만 하면 사실 그 다음에 학습 버튼 누르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과물이 모델이 나온다. 그래서 모델 내보내기 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위다. 그러면 웹캠이니까 네. 이렇게만 하더라도 데이터는 잔뜩 나오죠. 89개 나왔죠. 그다음에 가위도 하겠습니다. 이미지 말고도 되나요? 방금 이 프로젝트는 이미지하고 음성, 제스처 한 3가지밖에 안 됩니다. 통계 쪽은 안 됩니다. 통계는 훨씬 쉽죠. 데이터를 챗GPT한테 올려주고 이거에 파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됩니다. 3메가 이상 해서 아니 안 된다.
그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게 제한이 있었으니까 예. 학습을 시키는 그 과정 자체를 서버 쪽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양은 서버에서 가능합니다. 서버에서 모든 걸 컴퓨팅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샌드박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뭐 10만 레코드? 요 정도까지는 그런 거는 뭐 서버에서도 가능해요. 그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시켜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게 해줘라고 막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까 바위 예. 그다음에 보호하고 학습 버튼 누르면 학습 되잖아요. 이게 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오면은 여기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모델이 나오겠죠. 그 모델을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이제 H5라든지 뭐 특정한 확장자가 있는 그런 파일로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모델을 줄 테니까 이런 거에 모델을 줄 테니까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 모델을 선택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이거 폐렴인지 아닌지를 혹은 가위바위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줘 라고 만들어준다. 그러면 챗GPT 그 구글 AI 스튜디오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죠. 그거는 학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학습시킨 걸 가지고 로딩해서 만드는 것뿐입니다. 가능합니다. 모델 학습 완료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모델 내보내기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모델 내보내기. 네,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모델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로 해서 모델 다운로드 테라스라는 걸 딱 받으면 네. 어떻게 된다고 모델 변환 좀 나오죠. 그럼 모델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거 갖고서 쓰시면 됩니다. 학습되어 있는 두뇌를 받고 있는 거예요. 허깅 페이스에서 두뇌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 자, 이제 이해 되셨죠? 개발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개발이 막 자유자재로 막 이건 걸 내가 가져다가 불러다 쓰고 하는 건 익숙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비전 기억나시죠? 컴퓨터 비전에 대해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근간은 증폭 같은 거죠. 작은 데이터셋에서 큰 데이터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챗GPT도 몇 가지의 단어를 주면 쫙 이어서 만들어주고 네, 이런 거 작은 거 사실 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의 영역인 거죠. 거기에 기본 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 AI, ML,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에서는 다 완성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운로드 받는 그 아까 그 앱이 되는 거죠. 이미지 데이터를 증폭해주는 앱이 있나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그 대신 컴퓨팅이 클라우드에서 이미지를 증폭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스몰 랭귀지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걔는 나노바나처럼 돈을 낼 필요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이미지 모델이라는 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걔한테 내가 이런 걸 하니까 이런 이미지 형태를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팅을 하나 집어넣어줘서 예를 들면 아니면 코드를 그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하루 종일 돌아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인데 머신러닝은 전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AI 기법이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 거고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퍼셉트론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 딥러닝은 학습의 가장 핵심은 신경망에 있는 파라미터를 안정화될 때까지 거기다 값을 세팅하는 과정이다. 그 세팅하는 방법은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게 그 뭐 사진이죠. 강아지 사진 질문지가 되는 거죠. 답변은 강아지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강아지, 얘는 고양이 이렇게 딱 주어서 학습을 시켜서 이 신경망을 안정화될 때까지 그 값을 채우고 나중에 이제 새로 우리가 사진을 주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게 이제 신경망의 기본이다라고 100% 이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50%, 60%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된다는 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딥러닝, 소위 신경망의 이제 AI에서 용어는 딥러닝이죠. 딥러닝 모델에서 신경망 모델에서 저장되는 값은 핵심 저장값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미터 값이죠. 그 값은 파라미터에 저장이 됩니다. 전체 딥러닝의 구조도랑 실제 거기에 있는 값들의 저장값이 모델입니다. 신경망에서의 모델. 자, 그다음 오늘 스몰 랭귀지 모델과 RAG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간단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벡터 DB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벡터 DB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뭐라고 한다고 혹시 스쳐 지나가면서 한 것 같긴 한데요.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인베딩. 인베딩이 사실 꽃입니다, 꽃. AI 요새 꽃입니다. 뭔가를 추상화시켜서 숫자화시키는 게 인베딩입니다. 정말 멋진 개념이죠. 그게 아까 제가 한 문단이라고 했지만 한 페이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책 한 권을 벡터 하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한 10만 권, 100만 권이 되는 책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책하고 가장 비슷한 주제를 가진 책을 찾아라고 하면 단박에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인베딩을 해놓습니다. 이미지를 인베딩하면 내가 가진 이미지랑 가장 유사한 이미지들만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이미지들끼리 유사한지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걸 가지면 RAG라는 걸 할 수 있어가지고서 아무리 많은 양의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유사한 문서의 부분을 찾아서 걔를 프롬프트로 넣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이 이제 그 정도까지 해서 그 정도 했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윤리랑 그 다음에 개발 방법론으로 해서 4W 기법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방법론으로 6 스테이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이제 6 스테이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체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6개 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AI의 그 학습, 그 다음에 추론 이 두 스텝하고 되게 어우러지는 건데요. 거기에 가장 첫째 단계가 뭔지 기억나세요? 문제 정리.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하는 첫 번째 스텝이 뭐였죠? 데이터 수집, 데이터 획득이죠. 두 번째 스텝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죠? 모델링입니다. 학습. 자, 모델 만든 다음 단계가 뭐죠? 평가입니다. 평가한 이후에 배포가 크다 할 때 그 배포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하면은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큰 얼개는 이제 다 어느 정도까지 갖춰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툴도 이제 되게 잘 쓰시니까. 그러니까 이틀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이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깊이 있는 질문과 진행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